어서 오세요. 잘 들리죠? 잘 들리면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잘 들립니다. 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몇 주 안 남았네요. 오늘은 전 시간에 했던 이 주사선 체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다가 자료 구조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알고리즘을 작성하지 않고 일단 이제 이건 끝났었는데 이 예를 여기까지 하다가 끝냈었어요. 자, 이런 예가 있을 때 이 내부에 이런 다각형의 A부터 시작해서 F까지 되어 있는 이런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다각형의 내부를 칠하기 위해서는 주사선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아래서 위로 쭉 훑고 올라가면서 이 주사선 간의 그 간격은 이거는 델타 Y라고 그러고 한 칸이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걸로 본다면 이거를 델타 X라고 그러고 이거를 델타 Y라고 하는데 M이라고 하는 이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델타 Y는 얼마였냐면 주사선 1하고 주사선 2는 한 칸을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델타 X는 어떤 건지 일단 보자 이거죠. 근데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거하고 B 사이의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를 바꾸면 되니까 n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다. 자,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단 이 A하고 B 사이에 이 선분 A하고 B 사이의 기울기를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산되겠죠. 밑변이 일단 좌표를 보게 되면 7에서 2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만큼의 X축이 바뀌었고 Y축은 3하고 1 사이죠. 그래서 1 빼기 3이라고 하는 걸로 된다. 이게 M이라고 하는 기울기다. 따라서 이거는 5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근데 이 여기서처럼 이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n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니까 이거는 이 델타 x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하는 걸로 표현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 이와 같은 이제 이 다각형에서 어떻게 저희 이 자료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료 구조에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 들어가는지 하는 걸 보죠. 그러면 주사선이 이 방향으로 쭉 증가될 텐데 그 증가되면서 여기는 시작점이니까 채우고 여기까지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시작점이니까 이렇게 채우고 해서 저번 때 얘기했듯이 극대점과 극대점이 같은 y좌표에 있다면 뭐 칠하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 특수한 조건이니까 그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이제 이 자료 구조를 만들고 실제 이 스캔 라인 체험 알고리즘 다시면서 주사선 체험 알고리즘은 어떻게 저희 그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 구조가 있어야 되겠다. 자료 구조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가 선분들이 어떤 선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 선분 리스트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 구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선분 리스트에 해당되는 걸 갖다 선분을 as라고 부르죠. 그 as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이 L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거는 아예 붙박이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하지 빨간색 그처럼 주사선이 증가하면서 바뀌어지는 자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다가 지금 채우기 작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한 활성화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변화 를 나타내는 이 자료 구조를 하나 더 만들자라고. 이걸 갖다가 이 액티브 그다음 에지 리스트다. 이건 액티브예요. 이런 식의 어떤 자료 구조가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 선분 리스트에 해당되는 EL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먼저 저희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뭐를 보냐 하면 이 주사선에 해당되는 걸로 보자. 그럼 주사선이 0번부터 시작해서 시작된다면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주사선, 7번 주사선, 8번 주사선, 9번 주사선, 10번 주사선, 11번 주사선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자, 근데 0번에는 지금 주사선이 1번부터 시작됐으니까 없어요. 따라서 없고 1번 주사선과 관련되어 있는 선분은 뭐가 관련되냐면 이 1번 주사선과 관련된 거는 AB라고 하는 거하고 BC라고 하는 걸로 관련되어 있죠. 따라서 여기에는 AB와 관련되어 있는 이 선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AB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자료들을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첫 번째가 여기에 이 시작점은 1번이라고 하는 y좌표 값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y좌표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3이라고 하는 y좌표까지 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3이라고 하는 걸로 넣자. 이 끝점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y_end라고 부르자죠. y_end. 그 다음에 이 B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주사선 1이 X축에서의 좌표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쓰고 여기다 7이라고 하는 걸로 써보자. 그래서 이건 X축에서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이걸 X스타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AB 사이에서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역순, 이거는 기울기의 역순에 해당되는 거 파란색으로 이렇게 쓸게요. 기울기 아까 구하기를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거인데 m분의 1은 델타 이 y분의 델타 x가 되겠죠. 근데 y라고 하는 건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델타 x 값에 해당되는 걸로 근데 m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m분의 1 조금 전에 구했듯이 마이너스 2분의 5였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주사선 1과 관련된 선분이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이 관련된 선분이 또 관련돼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이 그거와 관련돼 있는 선분 하나가 또 있다. 그 선분은 뭐냐면 B라고 하는 정점과 C라고 하는 정점과 관련돼 있는 이와 같이 이제 관련된 선분에 대한 거다. 그러면 이 BC와 관련된 거에 끝점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되냐? Y축의 끝점은 이렇게 5라고 하는 값이 돼 있죠. 따라서 Y_end 값은 5다. 그 다음에 시작은 X축의 시작값은 7이라고 하는 값으로 시작해서 쭉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이 7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다 쓰죠. 이게 X 스타트.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울기 값을 찾아보자. 이제. 기울기 값이 얼마냐? 이거 기울기 값은 이 밑변분의 높이의 역순을 해서 n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니까 계산해 보면 4분의 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두 개의 선분밖에 없으니까 끝.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 다음에 주사선이 올라가니까 2와 관련된 끝점에 정점은 없죠. 정점과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오니까 이런 정점을 만난단 말이에요. A라고 하는 정점. 그래서 A라고 하는 정점이 F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FA라고 하는 선분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가 하나 또 만들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노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노드는 FA라고 하는 선분과 관련된 거다. FA라고 하는 선분에 관련된 거의 시작점은 얼마로 Y가 언제 끝나냐면 Y축의 좌표 값이 9가 됐을 때 끝난다. 그 다음에 시작점의 좌표 값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와 같이 보라색으로 시작되는 거. 여기 아까 7이었고 여기서 시작되는 건 2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는 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저희 선분의 세로로 되어 있는 선분의 기울기는 얼마냐? 기울기는
보통 이와 같은 이제 그 0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밑변분의 높이 분의 역수분이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0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간다. n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점에서의 만나는 제 그 정점에 해당되는 건 요거 A라고 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끝 이렇게 표시되겠죠. 4번 주사선이 여기 올 텐데 4번과 가는 거 없고 그 다음에 어디 오냐면 7번 쪽에 있겠죠. 따라서 4번에도 없고 5번에도 없고 6번에도 없고 7번에 관련된 게 두 개에 해당되는 게가 있죠. 그래서 하나가 제 그 E하고 F 사이에 있는 거. 그래서 E하고 F 사이에는 이런 선분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E하고 D 사이에 있는 거 하나. 이건 지금 E하고 D 사이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항목이 이렇게 된다. 요 두 개의 선분밖에 없으니까 요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 시작점에 해당되는 좌표값 그래서 y가 어디서 끝나냐 하면 9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EF의 y좌표값은 9. 그 다음에 ED의 y좌표값은 11. 따라서 여기도 11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끝난 값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값을 보게 되면 이 x축의 시작값은 얼마냐면 7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된 거죠. 이 선분도 7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된 거다. 이 선분도 7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된 거다. 그 다음에 이 선분에서의 기울기의 역순, 그러니까 이제 그 역순을 쓰게 되면 밑변분의 높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y x축이 지나면서 점점 아래로 가니까 분명히 음수값이다 이거죠. 그리고 계산해 보면 2분의 5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되죠. 자, 이거는 증가 순서대로 되겠죠. x축이 늘어나면서 같이 덩달아 늘어나니까 이거는 이 증가 순서대로 만들어질 것이다. 자, 여기에 그 역순을 보게 되면 4분의 6이라고 하는 걸로 얻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증가되는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8번 추사선에 얻고 마지막 이제 그러다가 여기 어디 가게 되냐 하면 요 F라고 하는 선에 만나게 되겠죠. 뭐 그거는 나중에 차차차 찾는 거에 대해서 하니까 이런 일부 부분에 대한 것만 일단 선분 리스트 자료 구조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선분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걸 하나 보죠. 자, 이건 지울게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이제 그 주사선 1번에 해당되는 걸 한번 보죠. 주사선 1번.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이 선분 AB에 대한 걸 한번 보죠. 선분 AB의 경우를 보게 되면 주사선이 1번의 경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일단 좌표는 7,1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주사선이 2번이 됐을 때 이 노란색 두 번째 거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7이라고 하는 거에서 요만큼 델타 x만큼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7 더하기 델타 x다. 여기다가 7 더하기 이 델타 x만큼 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y좌표에 해당되는 건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한 칸 더 늘어나서 델타 y는 1이니까 여기는 2가 됐겠죠. 한 칸 더 늘어서. 이 델타 x가 얼마였냐 하면 델타 x가 여기서 n분의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들어갔다.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 값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건 얼마를 쓰냐면 7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y좌표는 2.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9가 되고 x좌표는 2분의 9가 되고 y좌표는 2가 된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다음에 이 주사선 3번에 대한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주사선 3번에 대한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선 3번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주사선 3번을 만나게 되면 주사선 3번은 이 시작점에 해당되는 게
그 2분의 9에서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2분의 9에다가 델타 x인데 이 델타 x 그 다음에 y 좌표값은 얼마가 되냐면 3. 델타 x는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분의 5였다. 바로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따라서 이거에 대한 좌표는 2분의 9,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 3이라고 하는 y좌표가 얻어진다. 자, 그래서 이 증가 순서대로 주사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증가 순서대로 역으로 이렇게 이 좌표값이 계산되면서 하는데 문제는 여기 3이라고 하는 값을 만났어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값을 만나게 되면 이 선분 AB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 요거는 이 선분 AB는 더 이상 제 고려 대상이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활성시킨다. 비활성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그 동작하면서 좌표값이 하나씩 y 좌표값이 늘어나면서 비활성할 부분과 아니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자료 구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따라서 이 활성화 상태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눈여겨 보시면서 활성화되어 있는 자료 구조, 활성화 상태 자료 구조에 해당되는 거, 그걸 갖다가 아까 뭐라 했냐면 AEL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료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AEL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보죠. 두 번째 자료 구조 AEL. AEL. 활성화되어 있는 자료 구조냐 아니냐. 그래서 활성화 모습에 대한 거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려면 조금 저희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워버릴게요. 0번부터 시작해서 1번부터 우리가 저희 그 주사선 1번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주사선 1번부터 해당되는 걸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주사선 1번에 해당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주사선 1번에 해당되는 게 활성화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1번에 대해서는 선분 AB가 이와 같이 선분 AB가 활성화되죠. 그때 이 3이라고 하는 y end 값,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이 그 스타트 x 스타트 값, 그 다음에 이 n분의 1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2분의 5와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요 주사선 1번이 지나면서 BC와 해당되는 주사선이 해당되는데 그때 이 yend는 5였고 시작 좌표는 7이었다라고 하는 걸 넣어보자. 그 다음에 요때 저희가 기울기의 역순 4분의 6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개의 선분밖에 없죠. 자, 아까는 이 주사선 2번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는데 이제 주사선 2번이 증가생기면서 이제 이거 활성화될 건지 비활성화될 건지 찾아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도 이와 같이 하나의 이제 그 노드가 더 추가된다. 어디까지 가냐면 이 선분에 해당되는 것도 3번까지 가는 거죠. y축의 좌표가. 그리고 이 7이 아니라 아까 하나 여기서 델타 x만큼 증가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계산됐었냐면 2분의 9라고 하는 걸로 계산됐었다. 그 다음에 n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BC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또 늘어나야 되겠죠. 어디까지 가냐면 5라고 하는 부분이다. 자, 바뀌는 부분은 이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죠. 얼마가 바뀌냐면 이 부분에서부터 7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기울기의 역순만큼이 더해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코이어런스라고 했어요. 응집성. 4분의 34만큼 좌표값이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n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만들어지죠. 자, 세 번째 주사선에서 오게 되면 AB와 관련된 부분이 또 다시 만들어지느냐 하면 여기서는 AB의 부분을 갖다가 비활성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뭘 하냐면 이 FA라고 하는 걸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AB였는데 이제는 FA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FA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일단
이 y좌표는 어디까지 가냐면 9라고 하는 좌표까지 가는 거고 시작점은 2라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고 기울기의 역수는 0이었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주사선 3번에 관련되는 거는 여전히 BC라고 하는 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BC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칠을 해줘야 되겠죠. 항목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여전히 BC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5라고 하는 좌표. 그 다음에 이 여기까지 왔을 때 x축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x축 값을 구할 적에는 이전에 구했던 데다가 이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4 더하기 4분의 6을 더하는 거죠. 이 두 개를 더하니까 이 4분의 이 40이 된다. 그 다음에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그거의 역수는 4분의 6 이렇게. 이 관련된 이 그 주사선 3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요거밖에 없죠. 주사선 4까지만 하나 더 해볼게요. 주사선 4로 가게 되면 주사선 4가 이렇게 만나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5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작점은 FA라고 하는 거 그대로 되니까 9. 그 다음에 이 Y좌표 값은 이걸 두 개를 더하는 건데 이 그대로고 0이니까 그대로 0이죠. 그 다음에 BC가 여전히 관련돼 있죠. 주사선 4번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주사선 4번에 해당되는 건 요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y and o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를 두 개 더하는 거죠. 4분의 40에다가 4분의 6을 더하니까 4분의 46 이렇게 만들어지고 기울기는 똑같이 되고 관련된 선분은 더 이상 없죠. 자, 5번 하나 더 주사선에 오게 되면 5번에서는 이 지점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주사선. 따라서 FA는 그대로 있으니까 9, 2, 0까지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부터 뭐가 되냐면 CD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 들어가겠죠. 따라서 CD라고 하는 선분으로 바뀐다. C라고 하는 거에 Y end는 11이라고 하는 값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시작점은 13이라고 하는 X좌표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세로축이기 때문에 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실행하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저희 그 자료 구조를 갖다가 액티브 그 다음에 에지 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자료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진다 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런 자료 구조를 만들면서 칠할 건지 말 건지 다시 말해서 홀수번 만난 데서 짝수번 이건 홀수번이죠. 그 다음에 짝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홀수에서 짝수 사이를 이렇게 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홀수하고 짝수를 만나느냐를 가지고 계속 교차점에서 주사선이 하는 걸 가지고 만나는 이런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 주사선 체험 알고리즘이다. 그럼 이거를 이 알고리즘을 써보는데 이 그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 이 완벽한 알고리즘을 쓸 수는 없고 수도 코드라고 하는 유사 코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은 이 활성화 선분 그 선분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다. 선분 리스트에 의한 그 체험 알고리즘이죠. 주사선 체험 알고리즘. 자, 이 알고리즘 이름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스캔 필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그 각 다각형에 해당되는 선분 리스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빌드 선분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들에 해당되는 것. 다시 말해서 아까 이런 이 좌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모습들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럼 여섯 개 해당되는 이 좌표 관련되는 부분들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액티브 에지 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활성화 리스트는 처음엔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시작하면서부터 주사선이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이 그 주사선에 맞춰 가지고
그 해당되는 자료 구조들이 이제 그 노드들의 값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Y축에 해당되는 걸 어떤 데로 시작하냐면 가장 낮은 점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smallest다라고 하는 값을 가져가자. 가장 작은 Y값.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이 EL이라고 하는 as 리스트, 선분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Y값을 추출해 가지고 시작값으로 만든다. 여기서 Y는 최소 그 주사선 번호죠. Y는 최소한 최소값의 주사선이죠. 주사선 번호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주사선을 증가시키면서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하기 때문에 이 for 또는 이제 repeat문을 써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증가하면서 이거 비활성화가 됐는지 활성화인지에 대한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활성화되는 것 부분에 대한 그 비활성 선분은 제거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선분 리스트에서 선분 리스트 EL이에요. 선분 리스트에서 그 AEL이라고 하는 액티브 선분 리스트로 그 활성 선분 이동하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AEL이라고 하는 이런 저희 그 자료 구조를 일반적으로 X좌표에 따라 정리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 홀수 규칙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다각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분에서 처음 만났다 이 점을 홀수 만나는 거죠. 홀수번. 그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만나니까 짝수번이죠. 그래서 홀수번에서 시작해가지고 짝수번까지 칠해주는 거죠. 이런 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수 규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홀수 규칙으로 그 내부 화소를 채운다 하죠. 그래서 칠하기 또는 채우기 작업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Y축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 더 늘어나죠. 주사선의 값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 더 늘어나죠. X축의 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 현재 X에다가 이 하나 더 늘어났는데 요만큼의 델타 X만큼 드러나는 거죠. 그 델타 X가 n분의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맨 마지막에 제 그 AL이라고 하는 게 없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AEL이라고 하는 게 널이 될 때까지 간다죠. 액티브 되는 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우리가 만드는 첫 번째 이 그 선분 리스트가 널이 될 때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게 이 전체 알고리즘의 이 답. 말은 이렇게 쓰지만 실제 이 주사선 체험 알고리즘이 이 자료 구조 만들고 그 다음에 주사선의 값을 증가시키고 하느냐고 조금 저희 그 시간이 이 알고리즘이 좀 커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이 내부를 채운 알고리즘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들은 이제 자기가 그 필요에 따라서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하는데 이 대체적으로 이 주사선 체험 알고리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주사선 체험 알고리즘을 상당수가 이제 그 선호하고는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알고리즘도 있으니까 그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이 내부를 채우는 알고리즘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그 알고리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씨앗 체험 알고리즘이다라고 불러요. 우리가 씨앗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seed라고 얘기하죠. 씨앗 체험 알고리즘이다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seed field이다라고 합니다. seed field 알고리즘. 이렇게 생긴 건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이미 어떤 화소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 화소가 다각형의 내분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죠. 그러다가 내부라는 게 확인되면 그거를 씨앗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다각형이 있다라고. 여기 하나를 골랐더니 이게 내부래요. 아, 그러면 이렇게 번져 들어가는 거다. 더 필요하다면 사방이 아니라 팔방으로 이렇게 번져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이 지점에 오게 되면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번져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알고리즘을 뭐라 하냐면 씨앗 체험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죠.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한번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점이 내분지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화소 하나가 임의의 화소라고 해도 좋겠고 또는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주로 인터랙티브 방식을 쓰기 때문에 사용자가 여기가 내부라고 하는 걸 찍어 놓고 그 지점에서부터 이 내부를 채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화소가 결정되겠죠. 사람이 저희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화소 하나가 그 다각형 그 내부 임이 확인되면이 아니라를 일단 먼저 해봐야 되겠죠. 내부 임이 확인되면 이 화살을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씨앗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씨앗으로 해서 해당 화수 인근으로 그 해당 화수의 주변 그 색을 인근으로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방식이에요. 이런 알고리즘을 갖다가 그 씨앗 체험 알고리즘이다. 자, 그래서 번져나가는 방법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그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라 하냐면 특히 이걸 갖다가 경계 체험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알고리즘 하나 있어요. 이거는 바운더리 필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 번역한 거예요. 바운더리 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말로는 홍수 체험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홍수라고 하는 건 영어로 flood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flood field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알고리즘이다. 자, 그럼 이런 걸 하려면 먼저 중요한 필요사항이 있어요. 필요사항이 뭐냐 하면 이 그 화소가 내가 딱 찍은 화소가 이 내부 화소인지에 대한 거를 판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각형의 이 그 내부 화소인지를 갖다 판정해야 되겠다. 화소인지 판정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판정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판정 기준에 대한 거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먼저 내부인지에 대한 판정 기준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의 내부인지, 이 화소가 다각형의 내부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걸 보죠. 첫 번째, 이 볼록다각형에 대한 걸 보죠. 볼록다각형. 볼록다각형이니까 다 저희 그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게 볼록다각형이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보죠. 자, 이걸 화살 그 반시계 방향으로 저희 그 이렇게 선분의 이동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이 정점들이다라는 라고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지점을 하나 노란색 지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러면 이게 내부점인지를 판단하냐? 이게 내부냐?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있는데 이 실제 컴퓨터 내부에서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럴 때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와 같이 이동할 때
왼쪽에 있네 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지나간다면 왼쪽 방향에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보게 돼도 왼쪽에 위치하죠. 일로 갈 때도 왼쪽에 위치하고 이것도 왼쪽에 위치하고 왼쪽에 위치하다. 이거 모든 다각형 내부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블록 다각형의 경우 이 설명을 달아보게 되면 이 다각형의 선분을 먼저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이 정점이 또는 화소가 찍은 정점이에요. 또는 화소 정점이 이 3분 왼쪽에 있으면 내부다 하죠. 네, 3분 왼쪽에 있으면 내부다라고 하는 걸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제 그 볼록 다각형이니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다각형이 있다라고 하면 보죠. 이렇게 생긴 다각형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점을 여기다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런 좌표들이 있는 제 그 정점들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한번 보죠. 그러면 첫 번째 이 3분에 해당되는 거는 왼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3분에 해당되는 걸로 보게 되면 이건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른쪽에 해당되는 건 이 파란 초록색에 해당되는 건 오른쪽에 위치한다. 오른쪽. 따라서 이거는 이같이 이 볼록다각형이 아니라 오목한 부분에 있을 적에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때는 이 그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볼록다각형의 경우만 된다. 이거는 볼록다각형의 경우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따라서 이거는 볼록다각형에 해당되는 걸로 왼쪽 걸 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완벽하지는 못하다. 이 오목다각형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죠. 두 번째 방법은 홀수 규칙을 적용하는 거다. 이죠. 홀수 규칙을 적용하는 건데 요거는 저희가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할게요. 다시 써서 홀수 규칙에 대한 방법. 홀수 규칙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일단 이 규칙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생긴 다각형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다각형이 꼭 저희 이 다 채우는 것도 아니고 안에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에 대한 걸 한번 보죠. 근데 이때 저희 이 지점을 가지고 했을 때 이 지점에서 저희 이게 내부점인지 외부점인지에 대한 걸 한번 보자. 우리가 칠하려고 하는 부분은 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칠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임의의 선을 하나 이렇게 쭉 긋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긋고 만나는 점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걸 보는 거죠.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만났네. 아, 짝수번 만났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는 이런 점이 있다라고 이 지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보죠. 이렇게 선분을 걸어서 바깥쪽으로 봤을 때 이건 내부점이냐 외부점이냐를 했을 때 이와 같이 이 지점은 요 지점은 그 외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몇 번 만났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났다. 홀수번 만났네. 아, 그럼 이거는 내부점이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다. 임의의 선을 그어가지고 그래서 홀수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냐 하면 어떤 점에서 다각형 외부를 향해 직선을 긋는 거죠. 직선을 그을 때 그 직선이 다각형
변들과 홀수번 교차하면 다각형 내부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 내린다. 자,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걸 갖다가 홀수 규칙을 적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정확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 세 번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non-zero 와인딩 룰이다라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 선분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둘러싼 이제 좀 더 복잡한 어떤 이제 그 다각형의 경우에 이게 내분지 외분지를 결정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것도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non zero winding 룰이다. 뭐 여기서는 이 룰에 대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점이 이 점이 지금 해당 점을 둘러싼 선분들이 있어요. 해당 점을 둘러싼 말로 먼저 써볼게요. 둘러싼 선분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 점을 몇 번이나 감쌌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있어요. 감싸기 수라고 하는 걸로 판정하는 거죠. 여기서 감싸기 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감싸기 수에 해당되는 거 판정 기준을 이렇게 먼저 초기값을 갖다가 0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고 이 선분 이건 조금 이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선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실 것 같아요. 왼쪽으로 건너면 플러스 1이다라고 하는 값을 주자 이거죠. 반면 선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최종 감싸기 수는 감싸기 수를 봤을 때 이 감싸기 수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부점이다 라고 하는 걸로 판정한다. 이런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걸 좀 볼게요.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일단 선분이 이렇게 가는 걸 하나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일로 가는 하나의 또 좌표가 선분이 하나 더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선분이 하나 있어요. 일로 가는 선분이 하나 또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갔어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좌표가 굉장히 이제 이 복잡하게 생긴 이런 다각형의 모습이다. 이때 이 지점을 하나 찍었다 이거죠. 이 점을 A라고 했을 때 이게 내부점이냐? A가 내부점이냐? 인지 아닌지에 대한 걸 판정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여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여기다 선분을 하나 쫙 제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 노란색 A점에서부터 선분 하나 그려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분이라고 하는 게 이하고 요 선에 대한 거. 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지나가는데 오른쪽하고 왼쪽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건너냐 하면
오른쪽하고 왼쪽에 대한 걸 건너죠.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에 어디가 오른쪽이에요?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 왼쪽으로 건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선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선분은 일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여기가 왼쪽이 되고 이쪽이 오른쪽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지점에서는 이 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거니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지점에 와가지고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되죠.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서 전체 0이라고 하는 걸로 된다. 따라서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내부점이 아니라 외부점이다. 외부점이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다. 이거죠. 원래 뭐를 칠하기 위한 거였냐면 이 부분을 칠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렇게 내부를 여기를 이렇게 칠하기 위한. 이거만 칠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한다면 이 A라고 하는 점은 내부점이냐 외부점이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 이게 그 내부점이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을 가지고 본다면 이걸 B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한번 보자. 이때 저희 그 선분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내부점이냐 외부점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 그 첫 번째 이렇게 가는 만나는 이 선분은 이 왼쪽 여기가 왼쪽이죠. 자, 왼쪽만 여기다가 L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이 점에 대한 거 여기가 L이라고 하는 걸로 만나게 되죠. 따라서 여기에 규칙을 보게 되면 이 선분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고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라고 나온 값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B는 내부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 내린다 이거죠. 참고로 이 그 홀수 규칙을 보게 되면 홀수 규칙 점 B에서 홀수 규칙을 적용해 보자 이거죠. 홀수 규칙. 적용하게 되면 몇 번 만나냐면 두 번 만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내부점으로 안 보고 외부점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부점으로 판정하게 되죠. 으로 판정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훨씬 더 완벽하게 하는 이제 방법이 넌제로 와인딩 룰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외부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부점이냐 외부점이냐라고 하는 거에서 그려주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 점을 찾고 난 다음에 이게 내부점이냐 외부점이냐 결정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채우기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이제 내부점이라는 게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 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번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시야 체험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내부점이 결정됐을 때 이 그 채운 알고리즘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가 경계 체험 알고리즘, 바운더리 이 필 알고리즘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홍수 체험 알고리즘을 해서 플러드 필 알고리즘이 있었다. 자, 내부점이 결정됐을 때 하는 이 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경계 체험 알고리즘이다. 에 대해서 보자.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부 화소가 하나 선택되는 거죠. 내부에 있는 화소가 하나 화소 선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 동서남북으로 확대시키는 거죠. 확장하는 것을 사방으로 사방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for connectedness 있다라고 불러요. 또는 이걸 갖다 사방 동서남북이 아니라 이 동북 방향, 동서 방향, 뭐 이런 동남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팔방향으로도 가능해져. 이걸 갖다가 A connectedness다라고 했죠. 이거로 인근을 갖다가 부분을 갖다가 색칠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적에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경계선은 분명히 다른 색깔이어야 된다라는 경우도 있고 경계선이 다른 색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경계선이 모두 이 동일 색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방 연결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사방 연결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생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곱 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곱 칸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한 것 중에 여기가 세 칸이 칠이 됐다라고 가정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칠이 돼 있고 경계선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이 경계선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한번 칠해 볼게요. 그리고 네 개를 세로로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여기 하나,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경계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경계선. 경계선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칠해 돼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 부분에 해당되는 좌표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북쪽으로, 그 다음에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확대해 들어가는 거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방 연결이다라고 한다면 팔방 연결은 요거를 갖다가 그 방향을 잘게 나누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것 중에 뭐 아까 동일한 어떤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빨간색이 하나 있었다라고 찾아보자 이거죠. 이쪽으로 그 확대,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확대한 데다가 다시 이와 같이 이 북서쪽으로 또는 북동쪽으로 남서쪽으로 남동쪽으로 이렇게 팔방향으로 남기는 이런 방식 갖다가 팔방 연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방과 팔방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방 연결보다 팔방 연결했을 때 이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습에 이그 이제 내부를 칠하려고 한다. 그래서 5x5짜리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다섯 칸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세로도 한번 다섯 칸으로 한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건 이제 하나 더 지울게요.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내부가 이렇게 칠해졌다라면 바깥쪽이 여기 이렇게 칠해졌다. 칠해져 있고 여기도 경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경계선 이렇게 하나 더 써야 되겠다. 여기가 다 칠해졌다라고 한번 가죠.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내부를 칠하라고 했을 때 이 사방 연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사방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지점만 가지고 한다면 요거 확대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세 군데에 해당되는 거 이걸로 칠하는 걸로 끝나겠죠. 이거 저희가 너무 또 개수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죠.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고 한다면 이 두 군데만 칠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두 곳만 색칠이 가능하다. 내부 칠하기. 반면에 팔방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서는 대각선으로도 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칠이 되니까 이때는 팔방 연결하게 되면 이 네 곳 모두 색칠이 가능해진다. 자, 그래서 8방을 할 것인지 4방을 할 것인지는 선택에 따라서 쓰면 되겠죠. 4방을 쓰게 되면 속도는 빠르겠지만 칠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겠다. 뭐 하여튼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에서 4방 연결에 대한 것만 보시면 되겠고 그 알고리즘에 대한 걸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방 연결에 대한 거, 연결 알고리즘에 대한 걸 한번. 그리고 요거를 8방 연결하게 되면 한 네 개에 해당되는 것만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제 이 사방 연결 알고리즘은 제기 호출 방식으로 쓰면 되겠다. 알고리즘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알고리즘을 바운더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좌표 X좌표하고 Y좌표를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칠하려고 하는 색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색깔로 칠할 것인지에 대한 색상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를 칠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매개 변수로서는 색깔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칠할 색깔, fill color라고 하는 이름의 이 색깔. 그 다음에 경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거, 경계를 boundary color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먼저 보자. 그럼 제일 먼저 이 딱 찍은 좌표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 좌표에 요거의 색깔을 뭘로 칠할 것인지에 대한 거. 그 좌표값을 색상을 알아야 되니까 컬러에 대한 걸 알아야 되겠다. 컬러에 대한 걸로 커런트 컬러를 한번 찾아보자. 이 커런트 컬러는 현재 내가 지금 내부라고 결정되어 있는 내부 잡에 있는 픽셀의 이 색깔에 해당되는 걸 찾아오는 거죠. 내부 픽셀에 해당되는 색깔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래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늘리는 거죠. 그럼 먼저 커런트 컬러 이게 이 그 바운더리 컬러하고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커런트 컬러가 내가 채우려고 하는 컬러 색깔 이거하고 다르다면 이런 조건 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색칠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색칠해 주는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set 픽셀이라고 하는 이 그 함수가 있다라고 하고 그거를 x하고 y라고 하는 좌표에다가 내가 칠하려고 하는 좌표 값을 갖다가 에다가 그 픽셀에다가 화수에다가 색깔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 함수 이름은 바운더리를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북쪽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것을 호출해 주면 되겠다. 자, 이걸 사방이다라고 하는데 여기다 4를 쓴다면 바운더리 4라고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x값이 하나 더 늘어나면 되겠죠. 그리고 y값은 그대로 있으면 될 거다. 나머지 이 매개 변수 값은 그대로 쓰면 될 거예요. fill color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컬러 이렇게 했어. 그래서 하나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거 하나 왼쪽으로 가는 거는 x값을 하나 빼면 될 테고 y값은 그대로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색깔 칠할 색깔은 똑같다라고 하는 걸로 하고 경계색 바운더리 그 다음에 하나 아래로 내려간 남쪽에 해당되는 걸 쓰겠다라고 한다면 바운더리 4라고 하고 x값은 그대로 쓰고 하나 감소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똑같고
하나 북쪽으로 한다면 y값을 하나 증가시켜주면 되겠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if은 그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가로 되는 걸로 써주면 되겠고, 만약에 8방에 해당되는 걸 쓰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 4개가 하나 더 쓰면 되겠죠. 4개의 호출 부분이 더 추가되면 되는데, 하나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y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이런 식의 걸 해가지고 이 4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더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8방에 대한 그 경계체험 알고리즘이 완성이 될 거다. 두 번째 방법은 이 그 경계 체험 알고리즘과 유사하긴 한데, 이 홍수 체험 알고리즘은 좀 더 번져가 나가는 것이 약간 다르다는 것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홍수 체험 알고리즘. 이것도 뭐냐면 내부 화소를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 화소를 갖다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네 방향 또는 8방향으로 8방향으로 사용해서 외부로 번져나가는 거죠. 외부란 말을 빼고 번져나가는 점을 경계 체험 알고리즘과 번져나가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경계 체험 알고리즘 방식은 이 경계 체험 알고리즘과 동일해요.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경계 체험 알고리즘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 경계선 화소를 만나게 되면 일단 그 중단을 해버리게 돼 있어요. 반면에 홍수 체험 알고리즘은 시험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 자, 이거 보게 되면 이거는 현재 색이 계속되는 한, 현재 색이 계속되는 한, 이제 이 지속적으로 계속적 반복이죠. 계속적 번짐을 제거하는 동작하는 거다. 이제 이거는 조금 표현이 이거는 지우고 구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서로 간의 그 차이점에 대한 걸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각형 내부색이 완전히 동일한 것을 전제로 다각형 일반 아까 그것도 그렇긴 하겠지만 다각형 내부색이 어떤 데는 빨간색 어떤 노란색 이렇게 색상이 닮는다든지 하는 거는 고려하지 않고 색이 완전히 동일한 것을 가정한다. 것을 전제로 이런 저희가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거다.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또 알고리즘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알고리즘을 한번 써본다면 알고리즘 이름을 플러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쓸게요. 그래서 플러드 필이라고 하는 걸로 쓰고 사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플러드 필 4라고 하는 걸로 쓰죠. 시작점의 좌표, 씨앗의 좌표죠. X좌표. 씨앗의 Y좌표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색깔을 칠하기 위한 거를 갖다가 fill color라고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전의 색깔이 뭐였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컬러 중에 올드 컬러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이렇게 생긴 이제 이 변수, 매개 변수들을 가지고 한번 보자. 아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경계인지 아닌지에 대한 걸 봤는데 여기서는 일단
리드 픽셀이다라고 해서 이 각 픽셀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색깔을 읽어보는 거예요. 현재 X라고 하는 거하고 Y 좌표로 주어져 있는 픽셀의 색깔을 읽어서 이 픽셀의 색깔이 이전의 색깔하고 다른지 같은지에 대한 걸 조사해 본다. 그래서 같은 색깔이다라고 한다면 계속 번져 나가게 하는 거죠. 블러드 필 해가지고 일단 동쪽으로 하나 번져 나가게 하고 필 컬러 올드 컬러 이렇게 해서 이거 동쪽으로 하나 또 서쪽으로 하나 또 남쪽으로 하나 남쪽으로 하나는 Y 값을 하나 빼버리면 되겠죠. 그다음에 북쪽으로 하나는 X 값은 그대로 있고 Y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걸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만들어지는데 이 조건만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 현재 색깔이 계속되는 한은 지속적으로 이 7이 들어가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다가 플러드 알고리즘, 홍수 체험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주사선 체험 알고리즘이 속도가 빠르다 하죠. 이건 일반적인 경우죠. 따라서 어떤 거를 쓸 것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서 쓰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각형의 내부 칠하는 거에 대한 걸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 하면 엘리아싱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에얼리어싱이다. 에얼리어싱 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반대된다 그래서 NT라고 하는 안티 에얼리어싱입니다. NT 또 안티라고 얘기하는 이 엘리아싱 방법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먼저 이 엘리아싱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야지만 이런 말 뜻을 좀 이해하겠죠. 따라서 이거부터 한번 보죠. 엘리아스 또는 여기다 ing를 붙여서 엘리아싱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잡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유사하다. 잡음과 유사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건 어디서 주로 발생하냐면 샘플링이라고 하는 데서 발생해요. 샘플링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을 갖다가 이 엘리아스라고 얘기한다 하죠. 샘플링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떤 신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이렇게 계속 잘라보면서 이게 온도라면 온도 아니면 이 전압이라면 전압에 해당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에 해당하는 걸 보는데 이런 거 갖다가 샘플링이다라고 하는 거죠. 표본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표본 추출. 표본 추출하는데 이때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잡음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정확하게 하는데 이거하고 요 사이에 추출한 점과 요걸 가지고 보게 되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요만큼만 보고 요만큼 보니까 이 사이 거는 경계선에서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런 오차들 때문에 나타나는 걸 갖다 엘리아싱이다라고 얘기한다. 그걸 없애는 거를 뭐라냐면 엔티 엘리아싱이다.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느냐? 뭐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이 우리 통신 분야에서는 나이키 스쳐가는 사람에 따라서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하나 이론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픽에서는 조금 그렇지가 못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래픽에서는 그래픽에서의 그 엘리어싱은 공간 때문에 발생한다. 이제 공간적 그 엘리어싱이다. 이 현상이 발생한다.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화면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본다라고 한번 보죠. 이 부분을 노란색의 그 왼쪽 하단 부분을 가지고 선을 그리는 건다든지 했을 적에 또는 이제 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그 원하는 모습이 이거였어요. 근데 원하는 모습이 이건데 우리가 실제 칠할 적에 칠하고 한 번역에 대한 선분이 실제 칠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곡선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기도 경계가 되고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모습이었는데 이게 실제 모습이죠.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잡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모습에서는 뭐가 들었냐? 원 모습에다가 뭐가 더 들어가냐면 여기에 잡음이 더 들어갔다. 이 잡음을 뭐라고 했냐면 엘리아싱이다라고 얘기한다. 잡음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잡음을 없애는 모습을 갖다가 엔티 엘리아싱이다라고 하는데 이 엔티 엘리아싱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아싱 방법 이제 먼저 잡음이라고 하는 거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걸 어떻게 없앨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이제 약간 사람의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없애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